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한 인물이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후보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고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하고 싶다고도 말했는데요. 내란 지속용 알박기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장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마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단장이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돌연 태도를 바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나선 한덕수 총리의 과거 발언을 들어 이번 지명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그래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전체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은 처벌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이 처장이 현재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하다고 엄호하다 급기야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적이 점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불려온 이 처장은 각종 의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정당도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장모는 변호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역시 내란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로 강하게 추천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내란 사태 전부터 이완규 처장을 강력 추천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건데요. 한덕수 대행이 이러한 내막을 미리 알았는지 혹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사전 교감을 했는지를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그 배후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했습니다. 3명 모두 국회 추천목 재판관들이었고 당시 여야는 누구를 추천할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때부터 이완규 법제처장을 밀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수의 인물이 아니라고 반대했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즉각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이완규 처장을 언급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여파로 여야가 협상 뒷얘기까지 들춰가며 거센 진실 공방을 벌인 겁니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에 보내려던 내란 수계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 총리가 알박기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국민의힘을 두고 정당 해산 심판이라도 진행될까 봐 미리 자기 편을 박아둔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을 지명한 건 문제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안가 해동이란 일명 내란과 관계되는 인사들은 모조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무리수를 뜬 게 과연 본인의 의지인지 좀.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거부하고 민주당 등도 청문회를 거부하며 임명을 막아세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많은 논란 속 인물인 이완규 법제처장 자신의 말대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3 내란 사태 이후 수차례 국회에서 밝힌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국면에서 매번 이 처장은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이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자 위헌 논란이 거셌습니다. 국회에 나온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대행의 미임명에 대해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주 뒤 헌법재판소는 최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였습니다. 헌법에 대한 이 처장의 낮은 이해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힘을 실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탄핵 재판의 결과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고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못한다는 학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개인 변호사를 맡을 만큼 최측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며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 재판관 후보로 헌법을 위협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이 처장을 지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 모임에 참석해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도 받고 있죠. 친목 모임이었다는 안가 회동 이후 휴대폰을 갑자기 교체해 의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뭉친 이 모임의 성격이 뭔지,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수사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윤석열 정권 법조실세 4인방.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다가 저녁 먹고 나온 게 끝이에요. 4인방들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월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자 물증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은 본 적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위에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검찰 출석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묻자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해 김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김 수석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수석은 아직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안가에서 내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계엄을 만류했고 안가는 지인들 모임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선고는 내일 나옵니다.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4인방 가운데 이완규, 박성재, 김주현 세 사람은 모임 직후 휴대폰도 바꿔 의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법조 실세 4인방이 계엄 이튿날 안가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지인 모임이었다는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지만 수사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정치팀 김지인 기자와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한덕수 대행이 왜 이렇게 많은 무리수를 주면서까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느냐.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심지어 오늘 국회에서는 인사검증마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속전속결로 군사작전처럼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건데요.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낸 게 지난 7일 오후인데 바로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안 걸렸고 밤새도록 했다 그래도 24시간 안 지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인사검증을 다 마쳤다는 건데 법사위에서는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등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갑작스런 지명을 두고 내란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행정부까지 진보 진영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이라도 보수 인사로 바꿔서 향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등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낸 입장문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놓고 이건 내 깊이 고민한 문제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이걸 거듭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와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 동의안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는데 최대 30일이 지나면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국회의장실은 즉각 헌법소송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가 부당하게 권한 행사를 했는지 권한쟁의 심판으로 따져보고 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 역시 대선 이후에 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도록 청문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 한덕수 총리 재탄핵 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우원식 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그 자체로 접수된 거란 의견과 또 돌려보내면 접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완규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수싸움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선 전국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팀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안가회동 4인방뿐 아니라 노상원 수첩,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의 문자, 또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내란 관련 수사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이 수사를 막는 길목엔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배후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외부 용역업체에서 어뢰 공격,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면 외환죄 성립 소지가 있지만 노 전 사령관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에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한 의혹도 여전히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엄 당시 비상의원총회를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검경 수뇌부도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이어 박현수 서울청장 대리까지 계엄 가담 혐의로 고발됐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항고 포기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권 논란도 없는 상설특검이 계엄 일주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4개월째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속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법에는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에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안에 재판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 같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먼저 풀려난 명 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석 대가 연달아 창원교도소 정문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쯤 명태균 씨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초 명 씨는 변호인단과 함께 교도소를 나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 말 없이 차량을 탄 채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5일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명 씨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른바 황금폰 등 주요 증거도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도 사라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재판 경과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구속기간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주거지 제한과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 결정으로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창원교도소에 구속된 이후 145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보증금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로 내일 오전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세 차례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4차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관저를 떠나 예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옮길 예정인데요. 기초단체인 서초구에서 부과하는 보유세,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잔재인 구청 조례 때문인데 임기를 다 채운 전직 대통령도 못 누리는 혜택을 파면당한 대통령이 누리게 된 이유를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기존에 알려진 동호수로 미뤄볼 때 매매가가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164가 요거예요. 63평. 유일하게 방 4개가 나오는 구조가 여기예요. 33억 정도 보시면 돼요. 주택을 가졌으니 기초단체, 즉 구청에는 재산세를 내야 하고 고액주택인 만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700만 원, 다른 집 없이 1가구 1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초구가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 종부세도 줄어드는 조항이 있어 종부세도 면제됩니다.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 송파, 동작 등 13개 구에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1,300여만 원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법률에 근거 없는 혜택이라며 시대 정신에 맞춰 조례를 폐지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이 전직 대통령 지지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막아섰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경비, 경호 외에는 특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는 공평과세 원칙을 허무는 특권을 준 것도. 서초구청은 자문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은 이런 특혜성 조례가 없고 문 전 대통령 측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의혹들과 불법 계엄 관련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15년 이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결정하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 기록관장 최종 후보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는데 대통령 기록관장을 임명하는 것도 한덕수 총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 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28곳이 대상으로 우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을 찾아 이관 방법 등을 협의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간 일반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관련 기록물이라면 30년까지도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록물 지정은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최상병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 관련 문건의 공개 여부를 한덕수 총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결정했고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혹에 관한 대통령 기록물은 온전히 보존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게 되는 새 대통령 기록관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엔 대통령실 출신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해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기록관리 실무 책임을 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주요 문건의 관리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측근에게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일 동안 이번에 기록을 이관받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새로운 신임 관장이 문제를 덮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MBC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정모 씨 외에 다른 최종 후보 한 명은 구색 맞추기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다만 아직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임명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며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위헌이라는 비판은 헌법 소원과 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또 지명 전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구했는지, 국무위원 중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정치, 법조, 언론계와 원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언급한 한 대행이 어떻게 의견을 취합했는지,
어떤 법률가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까지 세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았다라면은 할 수 없는 그 상식 밖의 일인데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를 한대행의 기습 지명에 대한 반발은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장이 공수처와 경찰에 어제와 오늘 잇따라 접수됐고 헌법소원도 오늘만 4건 헌재에 제출됐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한대행이 위반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판단 전까지 재판관 임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한대행의 월권은 헌법학 교과서 내용과 배치된다는 학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헌법학 책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은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만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 법학 교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총리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광주고법 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액수와 관계없이 횡령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버스기사를 복직시키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전주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기사였던 이진 씨는 승객 4명의 버스비 46,400원 중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 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징계 사유는 맞다면서도 원고가 버스기사를 한 17년간 잘못 입금한 적이 없는 데다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하는 건 과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2심에서 판단은 뒤집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소액이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며 기본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한 판사는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당시 광주고법 판사입니다. 사회통념에 대해 1심과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겁니다. 2심 법원은 이 씨가 해고 전 언론 인터뷰와 1인 시위에서 한 발언도 해고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 씨가 해고는 노조 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버스 회사와 이 씨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겁니다. 당시 판결은 승차 요금 3,0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부당하다는 또 다른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비교되며 논란에 나왔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20년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듬해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MBC는 한 부장판사에게 2,400원 해고 판결에 대한 판단 취지와 입장을 물었지만 한 판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석 달 넘게 임명을 보류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오늘에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년 만에 9인 완전체가 됐지만 이제 9일 뒤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는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목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된 지 104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2명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마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다 한 대행이 갑자기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목 재판관 2명을 지명하려고 100일 넘게 기다려온 마 재판관을 이제서야 임명한 셈이 됐습니다. 마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6달 만에 9인 체제로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9일 뒤면 다시 7인만 남게 됩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18일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위헌 논란을 무시하고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헌재는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가 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결국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합류하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둘만 남게 됩니다. 추천자나 지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누는 재판관 성향 분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결론과 직결되진 않지만 헌법재판소 보수화 쏠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모레는 미래비전과 캠프 주요 인선도 직접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김부겸 전 총리는 불출마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 예비 경선 없이 곧바로 본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 회의를 진행할 때 쓰는 의사봉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넘겨줍니다. 재임 약 3년 만에 당대표직을 사퇴한 겁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은 소설 같았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 합니다.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깨하기 위해 국민의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답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과 캠프 주요 인선 등을 발표합니다. 비이재명계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인천공항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인데 김 전 지사는 4년 중임 개헌을 위해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반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 대선은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주 중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후보가 7명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민주당은 예비 경선 없이 곧바로 본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내일 중에 확정한 뒤 당내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선에 나가겠다는 사람만 벌써 10명이 넘는 국민의힘에선 오늘만 해도 김문수 전 장관 등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난 총선 때처럼 이번 대선 역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심판론을 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당 원로마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고 그 뜻을 받들기로 했다면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수긍했는데 정작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엉뚱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는 건 아니고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죠. 지난 2020년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전 장관은 복당 절차도 밟았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지자 200여 명과 함께 출사표를 던지며 자유우파를 구하겠다고 선언했고 메가더 장군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왜 탄핵이 벌어졌는지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탄핵 반대파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으로 이재명 때리기를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이란 이름을 20번이나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 원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10명 넘는 사람들이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도 마다 않겠다는 걸 국민이 곱게 볼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의대생, 전공의들을 만나 존재감을 드러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구에서 첫 후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제 2달도 안 남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퍼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개표 시연회까지 열고 공정선거 참관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조기 대선을 55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선거론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노 위원장은 계엄 이후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선관위는 투개표 절차에 대한 공개 시연회를 열고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관련 소송이나 국회 차원에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승복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스카이데일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심지어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이라던 제보자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유튜버로 드러난 적도 있죠. 경찰은 이러한 온라인 가짜뉴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미군 정보소식통에게 들었다며 문제의 단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주한미군도 선관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의 증거라면서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스카이데일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사무실에 대해 3시간가량 기사 작성 경위와 근거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기사의 제보자라고 했던 미군 소식통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중에 주동자는 그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자신을 캡틴 코리아로 부르며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제보자 안병희 씨는 미국 CIA 등 해외 정보기관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미국에 간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태워야 한다던 안 씨는 주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됐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인터넷 언론의 기사로 탈바꿈하고 부정선거 망상과 더해져 극우 유튜버를 통해 계속 퍼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까지 뒤집었었던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이 해임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전역 해병대원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법원 앞으로 들어섭니다.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속에 수사단장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진정하게 원래의 자리였던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명예회복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박 전 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시보직을 받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재판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다며 재판을 바로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 측은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으니 추가 기일을 달라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왜 반박을 준비하지 못했냐며 해병대 사령관 측을 질타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의 무죄 판결에도 반발해 항소했고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월 징계 없이 전역했습니다.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듯이 이 항명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끝나야 이 항명도 완전히 끝난다. 공수처는 최근 외압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라며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바쳐 앞장서서 광장을 지키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시민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강조했듯 이러한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됐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러나 이제 겨우 최악을 막았을 뿐 아직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상처를 치유할 일은 여전히 남았다고 말합니다. 임소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겨우내 황량했던 들판은 푸릇푸릇해지고 꽃봉오리는 움틀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께 맡겼던 과수원으로 꼬박 넉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과수원은 뭐 겨울이라고 딱히 막 계속 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봄 준비를 해야 돼갖고. 내라는 청년 농부 김호주를 광장의 활동가 향연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탄핵과 파면의 순간을 맞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끝이 아닌 시작점에 다시 선 기분입니다. 한 명만 내려오면은 되는 문제로 고생을 하신 게 아니고 변화를 위한 행동들이 더 치열하게 해야 될 작업일 수도 있다. 계엄사의 통제를 예고한 포고령은 작가들을 거리로 향하게 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본질적인 저희의 업 자체가 되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절망과 함께 희망을 엿본 시간.
모두가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4개월 동안 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들은 책상 앞에 다시 앉았지만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누구에게도 승리가 아닌 정말 되게 씁쓸하게 최악을 막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계엄의 밤 학교 밖으로 내몰렸던 학생들. 일상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경험한 이들은 다시 만날 세계를 이렇게 그립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젠더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 말고 실질적인 약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좀 살펴봐주는. 꽃이 피었지만 아직은 온전히 오지 않은 봄. 계절을 되돌리려는 위협을 막아내는 여기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직 단단한 무언가가 있다. 그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오늘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 중국엔 무려 104%의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관세 전쟁이 최고조에 이른 오늘 우리 주식과 환율 시장 모두 크게 휘청였습니다. 대미 협상에 나선 정부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수출용 자동차 선적부두. 미국행 선박을 실릴 차량 수천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미국에 입항할 때 이들 물량엔 25% 관세가 매겨집니다. 자동차 관세는 이미 지난 3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 해 51조 원에 달하는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와 12조 원대 부품 수출 기업들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무역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준은 아마 깨기 힘들 것이다. 유럽 공략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부터 미국은 우리 수출품 대부분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관세에서 빠진 반도체와 목재, 의약품 등에도 조만간 25%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75조 원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느냐. 일본은 뭐 총리도 나서고 기업도 나서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하는 거 아니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커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자동차와 부품업계에 3조 원대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관세 충격의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올해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원화 가치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간 기준 1,484.1원으로 마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환율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내년 4월로 미뤄진 점도 단기적인 악재로 거론됩니다. 국제시장으로 들어와야 될 이제 달러 자금들 자체가 결국 이제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수급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조만간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율이 역대로 1,500원을 넘은 건 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단 2차례뿐입니다. 우리 경기가 상당 부분 역성장할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보다 더 우려감을 가질 것으로 이제 판단입니다. 그에 따라서 1,500원을 상향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외국인이 9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운 코스피 지수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출 타격 우려에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경제 성장의 기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내린 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도 아시아 최하위권인 1.5%로 내렸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동맹국을 우선해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관세뿐 아니라 방위비 문제 등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협상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압박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미국이 동맹국을 우선한다는 차별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꼭 집어 언급한 대상은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detailed his calls with the leaders of Japan in South Korea. We are going to prioritize our allies and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first. 백악관의 이런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가 이루어진 이후 공개됐습니다. 총리실은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LNG 구매,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의 협력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한국 측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원스톱 쇼핑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했는데 관세 협상을 통해 자신의 수건 사업까지 한 방에 포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년에 1조 5천억 원을 지불하게 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천문학적 인상을 요구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이제 최적의 조건이라는 그거는 뭐 미국의 해석이고 서로가 그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할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고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 우선 협상 계획은 동맹에 대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급한 불을 끄려는 쉬운 상대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양보를 받아내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사실상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나고 세계 경제가 새로운 그러나 위험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상인들부터 뉴욕의 투자자들까지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놓고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와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발효됐습니다.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한 중국에는 징벌을 더해 무려 104% 관세를 때렸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만난 상인들은 설마 했던 관세 폭탄이 눈앞에 현실이 됐다면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말합니다. You don't have to ask me. I'll let you know. This is, of course, everybody.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70%가 중국산이라는 한 주방용품점 주인은 껑충 뛴 관세 부담을 앞으로 가격에 반영하면 찾아오는 손님이 뚝 끊어질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Now it's very hard because the price go up. Like people come buy stuff, they will complain a lot. 상인들뿐 아닙니다. 소비자들도 식료품부터 세탁기, 자동차를 사는데 지금보다 더 돈을 써야 합니다. 당장 미국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오를 거란 전망에 아이폰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경제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설계한 참모를 완전한 멍청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If you don't on the decision,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ose throat I get to choke. If it's wrong.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세계 경제가 전에 없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얼마 전 사상 최악의 산불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던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많게는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데요. 산사태 위험을 표시하는 산사태 위험 지도에는 정작 그 해의 상황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류현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경상북도 안동의 한 산등성입니다. 새까맣게 탄 나무들이 줄기도 잎도 없이 앙상하게 늘어섰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토사가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산불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옆으로 다 미어서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열기에 토양 속 수분이 날아가면서 붙잡는 힘이 약해져섭니다. 뿌리에 붙은 흙을 움켜쥐자 가루처럼 바람에 날립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 물을 뿌려봤습니다. 땅속으로 쉽게 스며들질 못합니다. 지금 토양 표면이 재로 다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빗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밖으로 이제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가 되고, 숲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땅속 깊숙이 서로 얽혀 흙을 고정하는 그물 효과로 산사태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로 이처럼 흙이 푸석해지고 나무들이 불에 타버리면 산사태 위험은 최고 200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언뜻 봐선 아직 꼿꼿이 서 있는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래를 보시면 뿌리가 이미 타버려서 비가 내리면 흙과 함께 휩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에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응은 한 발 늦습니다. 산사태 위험도를 표시한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림청이 매년 2월에 1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주로 봄철에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산사태 위험지도를 보면 경북 울진은 위험도가 낮은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그해 3월 울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산사태 피해가 뒤따랐지만 위험도가 반영된 건 이듬해였습니다. 실제 산사태에 노출되는 기간에는 산사태 위험지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화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 더 예측 가능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산림청은 올해 산불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합동조사를 실시해 산사태 위험도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벌어진 침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 건물 지하에 있던 미술관이 침수 피해를 당하자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건물 관리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폭우였지만 물막이 차수판만 제대로 설치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빗물은 금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진짜 어디야 여기가? 아, 나 X했다 진짜. 아니 택시가 못 오지. 택시도 잠겼는데. 당시 사거리 근처 한 주상복합 건물 앞 CCTV. 관리 직원들이 지하주차장 앞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는 듯 하더니 이내 포기합니다. 지하주차장엔 삽시간에 물이 들어찹니다. 빗물은 금세 지하 1층 미술관으로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 백남준 작가의 작품부터 피카소와 렘브란트의 작품 80여 점이 물에 잠기거나 습기에 곰팡이가 피고 말았습니다. 모래까지 쌓였다고 곰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은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처 다른 건물은 물막이 차수판을 설치해 침수를 피했다며 침수 피해는 설치 기술이 미숙해 차수판을 제때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근처 다른 건물은 차수판을 설치해 피해가 없었다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천재지변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이거는 천재지변 뒤에 숨지 마라. 이건 인재다라고 한 그 엄청난 리딩 케이스인 것 같고요. 손해와 관련돼서 미술품과 관련된 거의 첫 번째 그 손해배상 사건인 것. 재판부는 다만 이례적 폭우, 강남역 일대 지형적 특성이나 배수 용량 한계 등도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해 관리업체는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봄나들이철을 맞아 경찰이 대낮에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2시간 만에 음주운전자 8명이 적발됐는데요. 만취운전자가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였습니다. 장혜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관광지.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1시간도 안 돼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40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기를 갖다 대자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시고요. 보세요. 아니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운전자. 바다 서핑을 먼저 즐긴 뒤에 체열을 하겠다며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입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저희가 마무리 지어서 선생님 쇼핑하러 가신다면서요. 저는 2시간까지 최대한 저의 법정 권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도가 서핑할 수 있는 파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어서 적발된 50대 음주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26%. 아슬아슬하게 면허 정지를 면했습니다. 보세요. 아니 근데 불가운데도 이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네, 부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봄철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동안 8명이 적발됐는데 3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봄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음주를 하시거나 그런 후에 이제 운전대를 잡으시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부산에서만 5천여 건. 이 중 26%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점심시간 한두 잔의 반주도 단속될 수 있다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참여율이 낮은 운전자 면허 반납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 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더니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칩니다. 저 밑에서부터 경음을 내면서 저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을 치었는데. 이 사고로 보행자가 1명 숨지고 노점상 업주와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몇 초 상간에 그 차가 중간으로 폭탄 소리처럼 빵 하는 거예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는 60대 후반이었고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2,521명으로 5년 전보다 18% 이상 급감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5.7% 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수는 370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 방안 중 하나인 운전면허 반납은 지난 2020년 2.1%에서 지난해 2.2%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면허 반납 시 지자체별로 10에서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도 고령 운전자 수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지검사를 포함한 의무적 안전교육이나 면허 갱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제공을 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좀 빠르게 도입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고령 운전자 급가속을 막기 위한 가속페달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1, 2년 뒤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우승을 하고 떠나고 싶다는 꿈을 이뤘습니다. 경기 후에 아쉬워하는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까지 해주며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마지막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5차전, 그것도 풀세트까지 펼쳐진 말 그대로 역대급 챔피언 결정전. 은퇴를 앞둔 김연경도 끝까지 코트 위에 몸을 던지며 초원을 펼쳤고 결국 통합 우승이 확정되자 그제서야 미소를 찾았습니다. 국내 복귀 후 준우승만 3차례 기록했지만 챔프전 MVP와 함께 마지막 순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영화를 찍으라 그러고 이렇게
스토리가 나올까 싶습니다. 딱 포인트를 내고 나서는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명승부를 펼친 정관장 선수들도 떠나는 배구 여대를 예우했고 팀 동료들은 김연경을 행가래치며 아낌없는 축하를 건넸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남기느라 한참을 코트를 떠나지 못한 김연경은 프로 생활 20년 동안 늘 함께해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조명이 좋네. 더 이상 없을 우승 축하 파티도 눈물 대신 유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생명! 쏘는 것 같잖아, 물인데. 데뷔와 함께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석권했던 김연경은 일본과 튀르키예, 중국 등 해외 리그를 누비며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인정받았고 두 번의 올림픽에선 우리에게 4강 신화를 선물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향후 진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연경은 배구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 앞으로 여자 배구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저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것도 도우면서 여자 배구가 또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지난해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경기 도중 고의 충돌 논란에 휘말렸던 황대헌과 박지원이 오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또 부딪혔습니다. 반칙을 범한 황대헌은 실격됐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마지막 경기. 앞선 두 경기에서 포인트를 따지 못한 박지원은 황대헌과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3위였던 박지원이 안쪽 패스를 파고들다 황대헌과 엉키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눈길을 피한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추월을 무리하게 막은 황대헌이 실격됐고 기사회생한 박지원은 4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선수의 악연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선수권에선 고의 충돌 논란 속에 박지원이 부상까지 당했고 한 달 뒤 대표 선발전에서도 박지원이 황대헌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당시 황대헌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1년 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나 동영상도 많이 보면서 좀 성찰하고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계속해서 좀 보고 고교생 임종원은 첫날 1500m 우승에 이어 1000m에서 2위로 1차 선발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좀 실감이 나서 2차 때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는 게 제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여자부에선 김길리가 종합 1위로 1차 선발전을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농구 SK의 포워드 안영준 선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 MVP로 뽑혔습니다. 최소 경기 우승을 달성한 SK는 외국인 선수 MVP와 감독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늘빛은 흐리지만 벚꽃의 화려함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모습입니다. 서울 벚꽃은 이제 막 만개했는데요. 도심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의 벚꽃 현황을 보시면요. 이달 초 남쪽을 시작으로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강원 남부까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과 내일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오면서 벚꽃이 막바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40mm, 전남과 경남엔 5에서 1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사이가 나들이 하기 가장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오후 한때 경북 남부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2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에 수도권부터 시작되겠고요.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나라가 한덕수 대행에게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게 한 이유가 그저 영어 잘하라고 또 본인과 가족들 호의호식하라고 그런 겁니까?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이익을 제대로 판단하라고 12.3 비상계엄 같은 중대하게 위헌적인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라고 키워준 건데 한 총리는 경력의 정점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권한대행마저 파면되면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죠. 그런데 그런 한 대행이 스스로 내렸다는 결정으로 정치적 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